제82회 손권은 위에 항복해 구석을 받고 선주는 오를 치고 육군에게 상을 주다. 때는 장무원년 주 8월이다. 선주가 대군을 일으켜 기건에 이르러 백제성에 머무르고 전대 군마는 이미 서천 경계를 벗어났는데 이때 근신이 아랜다. 동호에 사신 제갈근이 왔사옵니다. 선주가 쫓아보내라고 영을 내리는데 황권이 그네 아우가 지금 촉의 승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반드시 일이 있어 왔을 터인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보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르셔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허락하실 만하면 하시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거든 그의 입을 빌려 손군에게 말을 일러 그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묻는 것은 명목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아뢰어서 그 말을 조차 제갈근을 성으로 들이라 했다. 제갈근이 들어와 땅에 부복하자 선주가 물었다. 자유가 멀리서 왔으니 대체 무슨 연고인가? 신의 아우가 폐하를 섬겨온 지 오래기로 신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특히 형주의 일을 아래로 왔사옵니다. 지난번에 관공이 형주에 있을 때 오후께서 수차 혼인을 하자고 청하셨으나 관공이 듣지 않았고 뒤에 관공이 양양을 취하자 조조가 여러 차례 오후에게 글을 보내 형주를 엄습하라고 청했사온데 오후는 원시 그 말을 들으시려 안 했으나 여몽이 관공과 사이가 좋지 못해 무단히 군사를 일으켜 마침내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사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후께서는 후회하고 계시거니와 이는 곧 여몽의 죄요 오후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여몽이 이미 죽었으니 원수도 없어졌고 또한 손부인께서는 촉으로 돌아오실 일만 생각하고 계시므로 이번에 오후께서는 신을 사자로 삼으셔서 부인을 돌려보내며 항복한 장수들을 묶어서 바치고 그와 아울러 형주를 전거같이 반환하여 두 나라 사이에 길이 좋은 정의를 맺고 함께 조비를 멸해서 그 잔역한 죄를 바르게 하자고 이처럼 저를 보내셔서 여쭙게 하는 바이옵니다. 너희 동호가 짐의 아우를 해쳐놓고도 감히 찾아와서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나를 달래보려 하느냐? 신은 청컨대 경중과 대소를 따져서 폐하께 말씀을 올려보려 하옵니다. 폐하께서는 바로 한실의 황숙이시면서 한실이 이미 조비에게 찬탈을 당했건만 이를 초멸하실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이 다른 아우님을 위하여 만승의 귀하신 몸을 굽히려 하시니 이는 대의를 버리고 소의를 취하시는 것이고 증언으로 말씀드리면 천하의 중심이라 양도가 모두 대안에 창업한 곳이건만 폐하께서는 이는 취하려 아니하시고 오직 형주만을 다투시니 이는 중한 것을 버리고 경한 것을 취하시는 것이옵니다. 천하가 모두 폐하께서 즉위하셨음에 이제 반드시 한실을 일으키며 강산을 회복하실 줄로 알고들 있는 터에 폐하께서 위는 그대로 두신 채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오를 치려고 하시니 이는 실로 폐하께서 취하실 바가 아니옵니다. 내 아우를 죽인 원수와는 한 하늘을 이고 지낼 수 없다. 짐으로 하여금 군사를 파괴하려면 내가 죽기 전에는 못할 줄 알라. 만일 승상의 낯을 보지 않았다면 먼저 그대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짐이 이제 그대를 놓아보낼 터이니 돌아가 손건더러 목을 씻고 칼받을 차비를 하라고 일러라. 제갈근은 선주가 듣지 않자 강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호에서는 장소가 손권에게 간했다. 제갈 자유가 촉병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 짐짓 강화할 것을 구실로 삼아 동호를 배반하고 서촉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니 이번 길에 그는 분명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자유는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사이요. 내가 자유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 또한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지난날에 자유가 시상에 있을 때 공명이 동호에 왔기에 내가 자유더러 그를 붙들어 보라고 일렀더니 자유의 말이 저의 아우가 이미 현덕을 섬기고 있으니 그에게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사옵니다. 아우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것은 바로 제가 저리로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소. 그 말이 좋기 신명도 감동시켰다겠는데 오늘날 어찌 그가 촉에 항복하겠소.
나와 자유는 각별한 사이이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지는 못하리다. 이렇듯 이야기하고 있을 즈음 마침 제갈근이 돌아왔다고 고한다. 내 말이 어떻소? 손권이 한마디 하니 장소는 그만 만면에 부끄러워하는 빛을 띠고 물러가 버렸다. 제갈근이 손권을 보고 선주가 강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손권이 크게 놀라 그렇다면 강남이 위태하오 라고 하는데 이때 계하에서 한 사람이 나선다. 저에게 이 위태로움을 풀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 그는 중대부 조자였다. 손권이 물었다. 덕조에게 어떤 좋은 계책이 있소? 주공께서 표문을 지어주시면 원컨대 제가 사자가 되어서 위제 조비에게 가서 보고 이해를 따져 그로 하여금 한중을 엄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촉병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비록 이 계책이 가장 좋기는 하나 경이 이번에 가서 동호의 위풍을 손상시키지 않아야만 하오.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상하는 바가 있으면 강물에 몸을 던져 죽지 무슨 면목으로 다시 강남에 들어오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곧 표문을 써서 자신을 낮춰 신하라 칭하고 조자를 사신으로 삼았다. 조자는 밤도와 허도에 이르러 먼저 태위 가후의 무리와 대소 관리들을 만났다. 이튿날 이른 아침 가후가 출반하여 아뢰었다. 동호에서 중대부 조사를 보내 표문을 올렸사옵니다. 이는 촉병을 물리치고자 함이로다. 조비는 웃으며 그를 불러들이라 분부한다. 조비는 표문을 보고 나자 조자에게 물었다. 오후는 어떠한 인군인가? 총명하고 명철하며 인자하고 지혜 있고 영용하고 박력 있는 인군이옵니다. 경의 칭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조비가 웃으며 묻는 말에 조자는 아뢰었다. 결코 과도한 말씀이 아니옵니다. 오후가 노숙을 평범한 무리 가운데서 등용했으니 이는 곧 총명함이요. 여몽을 발탁해 군사를 이끌게 했으니 이는 곧 명철함이요. 우금을 잡고도 해치지 않았으니 이는 곧 인자함이요. 형주를 취하되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이는 곧 지혜가 있음이요. 삼강을 점거하여 천하를 범같은 눈으로 살피니 이는 곧 영용함이요. 폐악기에 몸을 굽힘은 곧 박력이 출중함이라. 이러한데 어찌 총명하고 명철함이요 인자하고 지혜 있고 영용하고 박력 있는 인군이 아니오리까? 오왕의 학문은 어떠한가? 오왕이 장강에 전선 만척을 띄우고 정예병 100만 명을 거느리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를 임명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사방을 공략함에 뜻을 두고 있사온데 조금이라도 여가가 있으면 시전을 읽고 사적을 보되 그 큰 뜻을 취하고 서생들처럼 다른 사람의 글귀를 따서 글을 짓는 것 같은 일은 본받지 않을 따름이옵니다. 짐이 오를 칠까 하는데 어떤가? 조비의 말에 조자가 응수했다. 대국에 정벌할 군사가 있으면 소국에는 방어할 계책이 있소이다. 오는 위를 두려워하는가? 장강과 한수를 해자로 삼고 정예병 100만 명이 있거늘 무슨 두려울 것이 있으오리까? 조비는 다시 한마디 했다. 동호에 대부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가 80에서 90명이니 신과 같은 무리는 거제 두량이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더니 경이야말로 그러한 사람이로군. 조비는 즉시 조서를 내리고 태상경 형정으로 하여금 손권을 오왕으로 책봉하고 구석을 내린다는 조서를 받들고 돌아가게 했다. 조자가 사은하고 물러나가자 대부 유엽이 조비에게 간한다. 이번에 손권이 촉병을 두려워하여 항복한 것이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촉과 오가 서로 싸우는 것은 곧 하늘이 이를 멸하심이라. 이제 상장에게 명하셔서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장강을 건너가 엄습하기만 하면 오나라는 촉이 밖으로부터 치고 위가 안에서 치는 통에 열흘도 못 가서 무너질 것이옵니다. 오가 무너지고 보면 촉이 고립될 터인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속히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손권이 이미 예로서 짐에게 복종했는데 짐이 만약 그를 치면 천하에 항복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막는 것이니 용납하느니만 못하오. 손권이 비록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는 있으나 관직인즉 멸망한 한조의 표기장군 남창호에 지나지 않고
벼슬이 낮은 만큼 위세도 약해 중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만약 왕위에 올려주시면 폐하보다 단지 한계가 낮을 뿐이옵니다. 그러하건만 이제 폐하께서 그의 거짓 항복을 믿으시고 그 위호를 높여 왕으로 봉해 위세를 더하시니 이는 바로 범에게 날개를 붙여주시는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소. 짐은 오도 돕지 않고 촉도 돕지 않을 것이오. 장차 오와 촉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아 그중 하나가 무너져 하나가 남을 때 이를 없앤다면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소. 짐은 이미 뜻을 결정했으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조비는 드디어 태상경 형정으로 하여금 조자와 함께 손권을 왕으로 봉한다는 책문과 구석을 받들고 동으로 가게 했다. 한편 손권이 백관을 모아놓고 촉병을 막아낼 계책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호련 고하되 위국 황제가 주공을 왕으로 책봉했으니 원리나가 영접하심이 마땅하다 라고 한다. 이때 고옹이 간했다. 주공은 스스로 상장군 구주백의 위호를 지키시는 것이 옳습니다. 위국 황제의 봉적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인 듯합니다. 그러나 손권은 그 옛날에 폐공이 항우한테서 봉적을 받은 것도 시세에 순응함이었던 것이니 물리칠 것이 뭐 있겠소 하고 마침내 백관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영접했다. 그때 형정이 스스로 상국의 사신이라는 이유로 문에 들어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장수가 이것을 보고 대로하여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얘는 공경하는 것이고 법은 엄숙한 것인데 그대가 스스로 교만을 부리니 어찌 강남에는 한치 길이의 칼도 없는 줄 아는가. 형정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손권과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수레 뒤에서 웬 사람이 우리가 목숨을 바쳐 분투하지 못했기에 주공을 위하여 위와 촉을 병탄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공으로 하여금 남의 봉적을 받게 하니 이런 욕이 어디 있으랴 하며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이 보니 그는 곧 서성이다. 형정은 이 말을 듣고 탄식했다. 강동의 장수와 재상이 이러하니 손권이 결코 남의 밑에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손권이 봉적을 받고 모든 문무 관료의 하례가 끝나자 아름다운 옷과 구슬들을 수습해서 사람을 시켜 위로 가지고 가 사은하게 했는데 이때 세이작이 고한다. 촉의 유현덕이 본국 대병과 만왕 사마가와 번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또한 동계의 한장 두로와 윤영의 이지병까지 합해 수륙 병진에 오는데 그 성세가 천지를 진동하옵니다. 물길로 오는 군사는 이미 무협을 지났고 육로로 오는 군사는 벌써 자기에 이르렀다고 하옵니다. 당시 손권은 비록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위국 황제가 저붕해 주려 하지 않으므로 운무백관에게 물었다. 촉병의 형세가 크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모두 아무 말이 없다. 손권이 탄식한다. 주랑 뒤에는 노숙이 있었고 노숙 뒤에 여몽이 있었는데 이제 여몽이 죽으니 근심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호련 반열 가운데 한 젊은 장군이 분연히 나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이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병서를 익혔으니 바라옵건대 수만의 군사를 주신다면 나가서 촉병을 깨뜨리려 하나이다. 손권이 보니 그는 손환이다. 손환의 자는 숙무요. 그 아비는 이름이 한이. 본래의 성은 유씨인데 손책이 사랑해서 손씨 성을 내린 까닭에 역시 오왕의 종친이 되었다. 손하가 아들 사형제를 두었으니 손환이 맏이다. 손환은 무예에 능하며 매양 오왕을 따라 출진하여 여러 번 큰 공훈을 세워서 우위 도위가 되었다. 이때 나이는 25세였다. 내 무슨 계책이 있기에 이기겠다고 하느냐. 신에게 이의와 사정이라 하는 대장 둘이 있사온데 모두 만부부당 지용이 있사옵니다. 신에게 군사 수만 명만 빌려주시면 가서 유비를 사로잡겠나이다. 내가 비록 영용하다마는 나이가 어리니 어찌하랴. 아무래도 누가 나서서 도와야만 일이 되겠다. 손권이 말하는데 호위 장군 주연이 차원에 나섰다. 원컨대 신이 손장군과 같이 가서 유비를 사로잡으려 하나이다. 손권은 이를 허락하고 수군과 육군 5만 명을 청구해서
손안을 좌도독으로 봉하고 주연을 우도독으로 삼아 그날로 기병하게 했다. 이때 마침 정탐하러 갔던 척후병이 촉병이 의도에 와서 영체를 세웠음을 탐지해 왔으므로 손안은 군마 2만 5천을 거느리고 의도 경계에 주둔하며 앞뒤로 나누어 영체 셋을 세워서 촉병을 막기로 했다. 한편 촉장 5반이 선봉이 되어 서천을 나선 뒤 대군이 이르는 곳마다 동호 사람들이 모두 소문만 듣고 항복하는 까닭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의도에 이르렀는데 손안이 그곳에 영체를 세우고 있음을 탐지하자 곧나는 듯이 선주에게 이를 고했다. 이때 선주는 자귀에 도착해 있었는데 이 보고를 듣자 발끈 노에 소리쳤다. 어린 놈이 어찌 감히 짐과 겨뤄보려 하느냐. 관응이 나서며 말했다. 손권이 이미 그 어린 놈을 장수로 삼았으니 폐하께서도 대장을 보내실 것 없소이다. 신이 한번 가서 사로잡아 볼까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너의 장한 기계를 한번 보려고 생각하던 참이다. 선주는 즉시 관응에게 나가서 싸우라 명했다. 관응이 선주에게 하직을 고하고 막 떠나려 하는데 장포가 나선다. 관응이 적을 치러 나가는 바에는 신도 함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심히 좋으나 삼가고 또 삼가서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두 사람은 현덕과 하직하고 선봉과 회합하여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진을 벌였다. 손안이 촉병의 대군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새 영체의 군사를 한대 앞에 나온다. 양진이 마주 대하자 손안이 이의와 사정을 거느리고 나가서 문기 아래에 말을 세운다. 초경 안에서 대장 둘이 나오는데 모두 은투구와 은갑옷에 흰 말을 타고 흰 길을 앞세우고 있다. 상수의 장포는 장팔점 강모를 들었고 하수의 관응은 대감도를 빗겨들었다. 장포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철없는 손하나, 내 놈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감히 천병에 항거하려 하느냐. 손안이 또한 욕을 퍼붓는다. 내 아비가 머리 없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또 와서 죽지 못해 하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장포가 대로하여 창을 꼬나잡고 손안을 바라고 덮쳐 들어가니 손안의 배후에서 사정이 말을 달려 나와서 맞는다. 두 장수가 서로 싸워 30야배에 사정이 패해서 달아나자 장포가 그 뒤를 쫓았다. 이인은 사정이 패한 것을 보자 황망이 말을 몰아 금칠한 도끼를 휘두르며 나와서 맞는다. 장포가 그와 더불어 싸우기 20여합에 승부를 내지 못했는데 이때 동호 군중에서 비장 타뭉이 장포가 영용해서 이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자 몰래 화살을 한 대 쏘아 장포가 타고 있는 말을 맞췄다. 말이 상처를 입고 본진으로 달려 돌아오다가 문기 앞까지 못 닿아서 다리를 꺾으며 쓰러지니 장포가 땅 위에 굴러 떨어진다. 이이가 번개같이 쫓아와서 도끼를 번쩍 들어 장포의 정수리를 내리치는데忽然한 줄기 붉은 빛이 번쩍하며 이이의 머리가 땅에 뚝 떨어진다. 원래 관응이 장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나가 접응하려 하는데 문득 장포의 말이 쓰러지며 이이가 뒤를 쫓는 것을 보고 한 소리 크게 호통치며 이이를 탄칼에 베어 말 아래 거꾸로 들인 것이다. 관응이 장포를 구한 다음 승세를 타서 뒤를 휘몰아치니 손안은 크게 패했다. 양군은 각자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었다. 이튿날 손안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므로 관응과 장포는 일제히 나갔다. 관응이 진전에 말을 세우고 손안더러 나와서 승부를 결정하자고 외치니 손안이 대로하여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나온다. 그러나 관응과 더불어 서로 싸우기 30여합에 기력이 다한 손안은 크게 패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 두 젊은 장군이 그 뒤를 쫓아 동호 진중으로 들어가니 오반 또한 장남과 풍습을 거느리고 군사를 몰아 엄살하며 들어갔다. 장포가 용명을 떨치며 앞에 서서 동호 군중에 뛰어들어 사정을 한 창에 찔러 거꾸로 뜨렸다. 동호 군사가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서쪽 장수들은 크게 승전하고 군사를 거두는데 관응이 보이지 않는다. 장포는 깜짝 놀라 안국이 잘못되면 나 홀로 살 수 없다 하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 그의 종적을 찾아 나섰다.
얼마 못 가서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팔에 한 장수를 사로잡아오는 관응을 만났다. 그게 누군가? 장포가 물으니 관응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난군 중에서 마침 이 원수를 만났기에 사로잡아오는 길이요. 장포가 보니 그것은 바로 어제 자기에게 몰래 화살을 쏜 다뭉이다. 장포는 크게 기뻐하며 함께 본용으로 돌아와 다뭉의 머리를 베고 피를 내어 죽은 말을 재지내고 나서 표문을 써서 사람을 시켜 선주에게 첩보를 올렸다. 손아는 이, 사정, 다뭉 등 허다한 장수를 잃고 힘과 형세가 다해서 곧 사람을 동으로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 편에서는 초계 장수 장남과 풍습이 오반을 보고 말했다. 지금 오군의 형세가 기울었으니 그 허한 틈을 타서 기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반은 처음에 손원이 비록 허다한 장수와 군사를 잃기는 했어도 군사 한 명 상하지 않은 주연이 거느리는 수병이 강상에 진을 치고 있으니 오늘 만약 기습하러 갔다가 혹시 수병이 무트로 올라와 우리의 돌아올 길을 끊으면 어찌하겠소 하며 듣지 않았다. 그러나 창남이 다시 말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관응과 장포 두 장군더러 각기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만일 주연이 구하러 오거든 좌우로 일제히 내달아 협공하라 하시면 필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반도 그렇게 여기며 계교를 말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소조를 시켜 짐짓 항복을 청한다고 시켜서 기습하는 일을 주연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주연이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지원하러 올 것이니 그때 복병을 시켜서 치게 하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풍습의 무리는 크게 기뻐하며 그 계교대로 행했다. 한편 주연은 손안이 싸움에 크게 패했다는 말을 듣고 구원하러 가려던 참에 길에 매복시켜 놓았던 군사가 촉에서 투항해 왔다는 소졸 4-5명을 데리고 배로 올라왔다. 주연이 물으니 소졸의 말이 저희들은 풍습 장하의 군졸들이 온데 상벌에 불만이 있어서 특히 항복을 청하러 온 것이오며 또한 아울러 군사 기밀을 고하려 하옵니다. 라고 했다. 너희가 고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밤에 풍습이 이 편의 허한 틈을 타서 손장군의 영체를 엄습하려 하고 있는데 불을 드는 것을 군호로 삼기로 이미 약속이 정해져 있사옵니다. 주연은 즉시 사람을 시켜 손안에게 이 일을 알리게 했는데 소식을 날리러 가던 사람은 중도의 관응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한편 주연은 손안을 지원할 일을 의논했는데 수하의 부장 최우가 한낱 소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의 실수라도 있고 보면 수륙 양군이 모조리 결단나고 말 것이니 장군은 그저 수체를 튼튼히 지키고 계십시오. 제가 장군을 대신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그 말을 조차 최우로 하여금 1만군을 거느리고 가게 했다. 그날 밤 풍습, 장남, 오반이 군사를 3길로 나누어 곧바로 손안의 영체 안으로 지쳐 들어가서 사면에 불을 지르니 동호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져 저마다 다투어 도망친다. 이때 최우는 마침 행군 중이었는데 호련 앞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재촉해서 나아갔다. 바야흐로 산모퉁이를 돌아가려 할 때 산골짜기 안에서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좌편의 관응과 우편의 장포가 두 길로 나와서 일제히 끼고 친다. 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곧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바로 장포를 만나서 한 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때 주연은 사태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자 급히 배를 수습해 하류로 5-60리나 내려가 버렸다. 이쪽에 손아는 패군을 이끌고 도망치면서 수하 장수에게 물었다. 여기서 가자면 어느 성이 견고하고 군량이 넉넉한가? 정북에 있는 이릉성이 가히 군사를 주둔할 만하옵니다. 수하 장수의 대답을 듣고 손아는 곧 패군을 이끌고 급히 이릉성을 바라고 달아났다. 그러나 막 성 안으로 들어가자 오반의 무리가 그 뒤에 곧 잇따라 이르러 성을 사면으로 에워싸버렸다. 한편 관응과 장포의 무리가 최우를 묶어 자귀로 돌아가니 선주는 크게 기뻐서 최우를 베고 삼군에 크게 상을 내렸다. 이로부터 위풍이 진동해서 강남의 장수들이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때 손안이 오왕에게 구원을 청하는 사자를 보내자
손권은 크게 놀라 즉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지금 손안이 일흥에서 궁지에 빠져 있고 주연의 수병도 크게 패했소. 촉병의 형세가 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 여러 장수 중에 비록 죽은 자가 많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 10여 명이 남아있으니 유비를 근심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한당을 정장으로 삼으시고 주태를 부장으로 삼으시며 반장을 선봉으로 삼으시고 능통을 후군으로 삼으시며 감령은 지원으로 삼으셔서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맡게 하옵소서. 손권이 그 말대로 여러 장수에게 명예 속히 떠나게 했다. 이때 감령은 이지를 앓고 있었지만 병을 무릅쓰고 출전했다. 한편 선주는 무협 건평으로부터 이른 경기까지 700여리에 걸쳐 40여 개의 영체를 연이어 세우고 있었는데 관흥과 장포가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운 것을 보자 감탄에 마지 않았다. 전일에 짐을 따르던 여러 장수가 이제는 다 늙어 쓸모없게 되었는데 다시 두 조카가 있어 이렇듯 영특하고 용맹하며 기상이 뛰어나니 짐이 어찌 손권을 근심하랴. 이처럼 말하는 중에 후련 고하되 한당과 주태가 군사를 거느리고 탕도했다 한다. 현덕이 바야흐로 장수를 보내서 맞아 싸우게 하려는데 측근 신하가 아뢰었다. 노장 황충이 오륙인을 데리고 동으로 가버렸나이다. 황한승은 결코 주인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짐이 늙은이는 쓸모없다고 실언을 하니 그것을 불쾌히 여기고 그가 늙지 않았노라는 것을 보이느라 적과 싸우러 간 것이로다. 선주가 웃고 즉시 관흥과 장포를 불렀다. 한한승이 이번 길에 필연 실수가 있으리니 현질들은 수고스럽지만 가서 도와드리되 그가 조그마한 공이라도 세우거든 곧 모시고 오너라. 부디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두 젊은 장군은 선주에게 하직을 구한 다음 본부 군사를 거느리고 황충을 도우러 갔다. 노장의 일편단심 충군을 기약하니 젊은이들 공을 세워 국가에 보답하네. 황충의 이번 길이 어떠할지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